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국어 강의의 명작, 명작국어 장세희 선생님입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앞에 앉아 계실 텐데요. 자, 고졸 검정고시가 어떤 시험이고 우리가 이 시험에 단번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익혀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고졸 검정고시의 변화가 있죠. 자, 그 변화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교과서의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하고 많이 달라졌을까봐 걱정하시는 수험생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2007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과 함께 내용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국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와 수준을 미리 공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전년도 12월까지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일일이 찾아보고 확인하고 적용하고 하는 거 어려우시죠? 이건 선생님이 미리 분석을 해서 수업 시간에 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다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수업하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 출제로 달라졌는데요. 자, 기출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전의 기출문제들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또 그 문제들도 좀 풀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 좀 확인해 두셔야겠습니다. 간혹 기출문제는 한번 나온 거라 다시 안 나올 테니까 하고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문제은행식 출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앞에 기출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형 파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문제풀이는 또 선생님과 함께 충분히 해볼 것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시고 또 잘 모르는 것들 정리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시험의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자, 이전까지 합격률을 보면 50%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소홀하게 해서는 합격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꼼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자,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말이 다소 좀 애매하죠. 그런데 최근에 시험 경향을 보면요. 시험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학생들 골탕 먹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에 맞추어서 시험 수준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시기는 이미 알고 계신 수험생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확인을 하면요. 먼저 1, 2회 이제 1년에 2번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2월 초에 공고를 하고요. 2월 중순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일 잘 확인하셨다가 놓치지 말고 접수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은 4월 중순에 보고요. 합격자 발표는 5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2회 시험은 이제 6월 초에 공고를 하고요. 접수는 6월 중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은 8월 초에 보게 되죠. 8월 초 같은 경우엔 날씨가 좀 더울 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히 컨디션 관리도 신경을 써 주셔야겠죠.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8월 말쯤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접수할 때 이제 놓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서 미리 날짜 잘 확인해서 여유 있게 접수해야겠고요. 그리고 또 시험을 보기 전에는 한 달 전부터 이제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추어서 컨디션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시험 준비 기간이 좀 빠듯해서 1회 시험은 보지 말고 2회 시험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1회 시험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회 시험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시험장 분위기를 익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막상 공부할 때하고 또 실제로 시험을 볼 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분위기를 익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여겨지시더라도 2회 시험 봐야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회 시험 보시고 나서 2회 시험 좀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이런 전략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 국어 같은 경우에 아침 9시부터 9시 40분까지 40분간 보게 됩니다. 자, 문항수가 25문항인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제 지문을 어떻게 빨리 읽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연습해 두는 것도 필요한데요.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문제와 맞추어서 이제 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문학의 내용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미리 준비를 잘 해두면 뭐 일일이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아침 일찍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 컨디션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으면 지문을 읽는 것도 참 피곤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교시인데 1교시의 시험을 또 잘 봐야 뒤에 시험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잘 생각하셔서 1교시 시험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문항 형식은 객관식 사지선다형 택 1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지선다에 비해서는 사지선다가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배점은 한 문항당 4점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을 잘 생각하셔서 문제 푸는 시간도 잘 안배하시고 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는 정말 모르겠다, 잘 못 풀겠다 그러면 합격선 점수랑 감안하셔서 이 문제는 그냥 버리자 이렇게 과감하게 문제를 푸는 것도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시험의 유형, 여기서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지만 이제 뒤에서 영역별로 말씀드리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선은 이제 내용 확인이 가장 주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문의 내용과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을 꼼꼼하게 잘 비교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문법 지식이 없으면 선택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뒤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뭐 문법의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문을 읽을 수가 없어서 문제를 못 푸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배경 지식을 미리 쌓아 두어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혹은 뭐 한자성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자성어의 뜻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 못 푸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각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들 잘 정리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자료를 주고 적용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수능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검정고시에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소설에서 그 소설과 관련된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혹은 그 소설과 관련된 해설 이런 것들을 보기로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소설의 내용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내용도 이해를 해야 하고 그리고 또 지문의 내용도 잘 이해해서 그것과 연결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잘 감안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게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런 자료 적용 문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차차 공부하면서 익힐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영역별 대비 전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공부할 양도 좀 많고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 문법이죠. 문법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 공부할 때는 좀 힘들어요.
좀 낯선 얘기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예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들이 처음에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법은 처음에는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내용을 잘 파악을 해두면요. 이건 거의 수학 문제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해진 공식, 유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는 부분이 이 문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공부할 때 제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처음 공부할 때 이 개념을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법 수업을 할 때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문제에 적용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는 것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문법과 관련해서는 의문 변동이라든가 단어 형성법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특히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건 의문 변동에 관한 문제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 표준 발음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 같은 그런 어문 규정을 보기로 제시한 다음에 이와 관련된 뭐 선택지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잘 나오거든요. 표준 발음법이라든가 한글 맞춤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문법 지식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유형을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두면 사실 뭐 어떤 낯선 조항이 나왔다 할지라도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작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올바른 문장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걸쳐서 좀 산발적으로 내용이 나오는구나라는 느낌이 처음엔 드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게 도대체 뭐에 대한 건지 모르겠고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각각의 어떤 이 문장 표현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들만 알고 계시면 문제를 보면 분석이 됩니다. 1번 선택지는 이거는 지금 올바른 사동 표현과 관련된 거구나. 뭐 2번 선택지는 높임 표현과 관련된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러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철저하게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높임 표현을 배운다. 그러면 높임 표현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때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낯설어 하는 부분이 중세국어 부분입니다. 근데 이 중세국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쓰는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 것이 여기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뭐 예를 들면 훈민정음 서문 같은 걸 제시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분석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거기 나오는 게 처음에는 복잡해 보여도 정리를 해놓고 나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암기를 해두고 문제 풀 때는 쉽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문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선택지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문제를 보고 이게 이 뭐에 관한 문제구나. 지금 여기 선택지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를 보고 이거 의문 변동에 대한 문제네. 1번 같은 경우에는 비음화와 관련된 예가 나왔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단번에 되지는 않죠. 근데 이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 어느새 이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작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자, 어떤 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고쳐쓰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는 그 조건에 따라서 이제 문장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문과 관련해서는 글의 통일성과 응집성을 잘 고려해서 고쳐쓰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통일성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글에 보면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걸 생각하시라는 얘기고요. 응집성은 뭐냐면요. 그래서 보면 앞뒤 내용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 접속어라든가 지시어 같은 걸 사용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쓰였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문법 지식을 활용을 해서요. 올바른 문장 표현들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문장 표현이 아닌 것들 잘 걸러내시고 그걸 제대로 고쳤느냐 이런 것들 잘 판단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내용과 형식적 조건을 주고 그에 알맞은 표현을 고르라는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표현을 고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꼭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그 문장의 주제는 어떤 것이어야 한다, 내용적 조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문학, 비문학에서 공부할 때 미리 익혀 두시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 다음 어휘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따로 준비하기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모르는 어휘의 뜻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휘만 공부한다고 시간을 할애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험 보는데 국어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국어에서 어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도 아닌데 이걸 뭐 붙들고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모르는 어휘가 나오면 그런 것들 확인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한자성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모르면 못 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주요 문학 작품과 관련된 한자 성어들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그때 선생님이 설명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 잘 확인하셔서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데요. 내가 평소에 좀 한자 성어 약하다 그러면 이제 주요 한자 성어와 관련된 단어장을 만들어 두고 뭐 화장실을 갈 때나 아니면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걸 타고 이동할 때나 그럴 때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문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자,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공부할 때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공부한 보람이 가장 큰 게 또 이 고전시가일 거예요. 출제되는 작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과정이 계속 달라지고는 있지만 고전문학 작품이 그렇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심지어 제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그 고전 문학 작품들이 지금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고전 문학 작품들은 거의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전 시가 작품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몇 가지 작품만 알고 있으면 사실 시험 볼 때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 시하고는 좀 갈래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갈래별 특징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시의 화자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즉, 그 시에 말하는 이가 누군가. 자, 어떤 걸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이 말하는 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이 말하는 이의 성격이나 심리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즉, 화자의 특성과 화자의 정서, 즉 화자의 감정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에서 화자의 정서라는 건 곧 주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독특한 표현 방법이 나왔을 때는 그 표현 방법들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시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표현 방법 잘 물어봐요. 그런데 사실 표현 방법은 우리가 미리 공부하지 않으면 보자마자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대개 학생들 수준에서는 표현 방법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요.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읽기도 어렵기 때문에 표현 방법 같은 것들, 뭐 어떤 시에서 독특한 표현 방법이 나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리고 좀 나는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중요한 고전 시가 작품들은 딱 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에 쓰는 말로 현대어로 줄줄줄 풀이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제와 표현 방법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시들 우리가 볼 때 이제 좀 관념적인 시, 추상적인 시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게 도대체 주제가 뭐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혹은 좀 독특한 그 표현 방법을 사용한 시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이 표현이 얘기하는 게 뭐고 도대체 이런 표현 방법을 왜 쓴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자, 주제나 표현 방법 같은 것들 잘 정리를 해두셔야겠고요. 자, 앞에서 고전 시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화자의 특성이나 정서를 정리하는 거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자의 정서는 곧 주제. 이 점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시대 배경과 관련된 그런 시들 같은 경우 시대 배경을 알아야 그 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의 어떤 뭐 상징적 표현이나 비유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시대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보기가 주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 보면 시대 배경 바탕으로 해석을 한 그런 내용이 보기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 잘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시대 배경과 관련지어서 작가의 경향 같은 것들도 정리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작품이 출제될 수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가의 특성을 잘 알아두시면 그 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배경과 작가에 관한 것들 같이 묶어서 좀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출제를 보입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자, 소설에서 중요한 건 뭘까? 이 소설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고 그 인물의 성격이 어떠하고 어떤 상황에서 그 인물이 어떤 심리를 느끼는가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설 문제를 보면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소설은 결국 갈등이 일어나서 점점점 고조됐다가 해결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 위주로 줄거리와 그리고 주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소설의 갈등을 통해서 결국 이 소설의 주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설도 마찬가지로 시대 배경이나 작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소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대 배경이나 작가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그 소설의 주제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소설에 대해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 그려지기 때문에 시대 배경을 이해해야 소설의 배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시험을 보면 특히 다양한 갈래의 글이 출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나오나 싶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뭐 계약서도 나오고 이건 무슨 글인지 잘 모르겠네. 뭐 연설문도 나왔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비문학은 뭐 몇 개의 글 골라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했다고 해서 그게 뭐 시험에 꼭 출제되고 이러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때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그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꼼꼼하게 잘 파악하고 문제를 푸셔야 하는데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평소에 좀 훈련이 필요하겠죠.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글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흘려보지 마시고요. 이 글은 주제가 뭘까? 뭐 이런 걸 파악하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구성 방식을 파악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글을 보면 글에 따라서 전개 방식들이 좀 다르거든요.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쭉 전개할 때도 있고요.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제시하고 뒤에서 그와 관련된 뭐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어떤 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원인이 제시되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구성 방식,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거는 사실 좀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접하는 글을 보면서 이 글은 지금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고 있네. 이런 것들을 자꾸 파악하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모르는 글이 나왔다 할지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문제 유형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정리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졸 검정고시를 단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다 해봤습니다. 중요한 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 잘 정리도 안 해놓고 문제 풀라고 했는데 문제도 안 풀고 자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놓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격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꿈을 향해 가는 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 얻으셔서 저와 계속 좋은 인연 이어나가시길 바랄게요.